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자, 이제 저희 지난 시간에 그 숙종까지 했죠. 숙종. 그래서 그다음 조선 후기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이제 영종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종조는 뭐 각종 한국사 시험에서는 워낙 출제가 잘 되는 빈출 주제입니다. 한능검에서도 자, 많이 출제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두 구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영조와 정조에 저희들은 이제 탕평 얘기부터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제가 배경을 조금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수업을 어디까지 했냐면 숙종까지 했잖아요. 숙종, 그쵸? 그래서 자, 숙종 얘기부터 말씀을 조금만 더 이어가 볼게요. 자, 숙종.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금 영종조를 하지만 저희가 이제 시험에서 뭐 특별히 다루지는 않는데 문제 뭐 사실 그 뭐 주요한 구황이 아니니까. 그런데 숙종 다음에 바로 영조는 아니고 그 중간에 왕이 한 명 더 있어요. 그래서 숙종 다음은 경종입니다. 경종. 그리고 그 다음에 영조. 자,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숙종 얘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종조는 이제 이번 시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경종을 여기다가 잠깐 쓴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영조가 집권하면서부터 즉위 교서부터 왜 이게 탕평을 말하게 되는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숙종은, 그러니까 숙종도 사실은 그 뭐 이제 왕의 여자들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영향가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숙종도 정실소생의 그 자기 아들이 없어요. 근데 뭐 장희빈은 사실은 근데 뭐 왕까지 됐었으니까 뭐 정실소생이라고 일정 정도 할 수도 있긴 한데 뭐 어쨌든 그런데 그 숙종이 누구냐면 숙종이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봤던 희빈 장씨 그러니까 장옥정의 아들 윤이 경종이에요. 그래서 숙종 이후에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뭐 숙종 때 환국 얘기하고 뭐 정책 얘기하면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했었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환국이었던 기상국 이후에 그러니까 패출됐던 인영호 민씨가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희빈장 씨는 다시 강등이 돼.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까지는 안 했는데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그 기사왕국 이후에 이제 무고의 옥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무고의 옥. 그냥 편안하게 들어만 두세요. 무고의 옥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장희빈이라는 드라마가 항상 이제 뭐 한 5, 6년 주기로 해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희빈 드라마에 항상 얘가 최종회야. 그러니까 이년옥 민 씨가 다시 왕위로 복구되고 그다음에 왕후 장 씨는 다시 희빈으로 강등돼요. 그러니까 진짜 조선왕조 500년에 자 이런 일은 없어. 진짜 이거 숙종이니까 가능한 거야. 숙종이니까. 그러니까 뭐 희빈이었는데 뭐 왕으로 올렸다가 다시 뭐 희빈으로 내렸다가 그다음에 왕후 막 패출시켰다가 뭐 다시 뭐 데리고 들어왔다가 이미 숙종 말고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건 그래서 인현왕후 민씨가 들어왔는데 왕후 민씨가 얼마 있다가 죽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실록에 보면 정서의 기록에 보면 희빈장 씨를 그러니까 아니 왕후 그러니까 민씨, 인현왕후 민씨를 보통 좀 이렇게 좀 불쌍한 여자로 많이 좀 서술을 하죠. 뭐 진짜 뭐 그랬는지 뭐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근데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당시에 숙종의 여자 중에 그 또 한 명의 여자가 있어요. 숙빈 최 씨라고. 그래서 숙빈 최 씨가 갑자기 고변을 한 거야. 숙빈 최 씨가. 이게 또 한 명의 숙종의 여자죠. 그러니까 후궁 중에 하나야. 원래는 이 숙빈 최 씨야말로 그러니까 조선왕조 뭐 이렇게 그 뭐 몇 대 악녀 막 그럴 때 사실 막 순위권에 막 가끔 들어오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니까 원래는 무술이 출신이야. 그러니까 무술이는 뭐냐면 조선 궁 안에 있는 궁녀들 중에 사실은 가장 하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진짜 관노비야.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궁중에서 정말 더럽고 힘든 일은 다 도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빨래, 청소, 설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원래 최무술인데 숙종의 눈에 띄어서 간택이 돼서 사실은 후궁이 돼요. 됐죠? 그런데 이 숙빈 최 씨가 고변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인현왕후 민 씨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죽었냐? 그러니까 희빈 장 씨가 장희빈이 인현왕후 민 씨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명부에 궁녀들만 아는 공간에 밖에서 무당을 불러서 그러니까 희빈 그러니까 왕후 민씨를 저주했다는 거지.
그래서 죽었다는 거야. 그 이제 이 사건이 뭐냐면 무고의 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수빈채 씨가 고변을 한 건데, 근데 사실 또 이게 제가 앞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숙종이 막 승깔이 진짜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숙종이 또 뚜껑이 열린 거야. 꼭지가 돈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인현하고 민 씨의 죽음에 장희빈이 개입돼 있다. 그래서 장옥정을 그 옛날에 사실은 그렇게 진짜 죽고 못 살았던 사이, 어머니가 막 반대하는데도 난리쳤던 그 장옥정을 자기 손으로 죽여요. 그래서 드라마에 보면 그 장희빈의 입을 열게 하고 막 거기에 이제 막 그 이제 사약으로 해서 막 나중에는 막 이렇게 사발을 막 도가지에다 이제 사약을 넣어가지고 막 들이붓고 막 그게 이제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그건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그게 기록의 버전이 여러 개거든요. 그러니까 TV 방영 가능 버전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는 훨씬 더 장희빈을 처참하게 죽였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진짜 숙종 보통 사람 아니야. 근데 결론. 그런데 그 자리에 마지막에 무고의 이제 옥으로 인해서 결국 장희빈, 그다음에 그의 오빠 장희재도 여기서 다 사사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장희빈이 마지막 아들을 보고 싶다 그래서 숙종이 그 왕세자를 불러요. 세자 윤을. 됐죠? 그래서 사실은 그 희빈장 씨가 사사되는 그 자리에 사실은 그의 아들이었던 세자 윤이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고의 옥 이후에 장희빈을 사사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장희빈은 죽었지만 이제 서인들 중에서 강경파였던 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자를, 그러니까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는 거야. 폐세자해야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연산군은 잊었느냐. 그러니까 또 한 명의 연산군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연산군은 그래도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을 보진 못했잖아. 그런데 세자유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세자가 나중에 왕이 될 경우에 또 연산군처럼 어머니를 복수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폐세자를 주장해요. 됐죠? 자, 그런데 결론, 마지막까지 숙종이 세자의 지위를 유지를 해. 그러면서 그 세자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사람이 경종이에요. 됐죠?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장희빈, 그러니까 그 장옥정이 결국은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왕을 만든 거죠. 그렇죠? 물론 죽고 난 다음 얘기지만 그 사람이 경종이거든요. 근데 그 경종이 즉위하는 과정에 노론과 소론의 이제 갈등이 굉장히 많이 증폭이 돼.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경종을 계속, 그러니까 현 세자가 왕위에 올라야 된다 이러고, 자, 경종을 계속 지지했던 게 소론들이고, 그 다음에 연산군이 잊었느냐. 그래서 절대 장희빈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끝까지 반대했던 게 노론이에요. 그럼 이제 노론들이 밀었던 게 누구냐 그러면 세자 말고 누구냐면 숙종의 아들이 하나 더 있거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무고의 옥을 고변했던 수빈최 씨의 아들 연인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인군을 미는 거야. 근데 그 연인군이 바로 영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무고의 옥 이후에, 그러니까 숙종 말기부터 노소로는 왕위 계승 문제, 그러니까 현세자가 왕이 돼야 될 것이냐 아니면 폐세자를 하고 연인군을 왕을 세워야 될 것이냐를 놓고 굉장히 많이 갈등을 빚었던 사이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하면 영조가 좀 더 이해가 돼서 지금 이제 배경설명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를 미는 게 누구야? 이게 노론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라운드 1이지. 근데 라운드 1은 뭐 결론적으로는 소론이 이긴 거죠. 그래서 숙종이 세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그가 왕위에 오르는데 이 사람이 경종입니다. 되죠? 그런데 이 노론들이 연인군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아. 그리고 이제 정말 경종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노론들이. 그래서 계속 이제 경종이 안 그래도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을 해서, 그러니까 업무를 좀 분담을 해서 그래 왕도 좀 건강도 좀 회복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왕세제 책봉해라.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는 아예 그냥 연인군한테 정치를 시켜라. 그러면서 대리청정을 해라. 이러다가 이제 사단이 나요.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 신임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셔도 돼요. 결론. 근데 이 신임사화는 뭐냐면, 그러니까 연인군을 너무 많이 밀던 노론이 역풍을 맞은 거야. 그래서 이제 목호령의 고변으로 사실은 노론의 진짜 그림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국왕을 시해하고 연인군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다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이 신임사화라는 사건으로 여기에서 노론들이 대거 죽임을 당해요. 대거 숙청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근데 요 상황에서 이게 이 노론들이 막 영모 사건으로 막 이제 불려와서 군문이 열리고 막 처형당하고 막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경종이 갑자기 죽어요. 그것도 숙빈채 씨가 준 숙빈채 씨 그러니까 영조의 엄마죠. 숙빈채 씨가 준 게장 먹고 죽어.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간장게장. 간장게장 아시죠? 그 간장게장 가격 좀 있는데, 그죠? 밥도둑. 이렇게. 그런데 그리고 이제 경종이 갑자기 죽어. 그러면서 어부지리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게 바로 숙빈채 씨의 아들 연인군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영조입니다. 그러니까 영조는 이미 숙종 말기부터, 그러니까 무고योग 이후부터 노론과 너무나 밀착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왕위에 오르는 과정도 매끄럽지가 않았어. 왜냐면 실제로 이 경종의 죽음을 둘러싼 진짜 뭐 숙빈채 씨가 뭐 간장게장 갖다 줬는지 뭐 그것도 뭐 상극인 그 감이랑 함께 줬다 그래요. 근데 뭐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계속 스캔들이 있는 거죠. 이런 좀 이상한 사건들. 이런 상황 속에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영조가. 그래서 영조는 왕위에 오르고 나면 본인이 누가 봐도 여러분 예로부터 너무나 진짜 노론이랑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나는 여러분 당신들이 오해해서 그런데 저는 노론 편이 아니에요. 저는 노론, 소론 다 모두의 국왕이지 내가 누구를 차별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에 즉위하면서부터 바로 탕평교서를 발표하는 거야. 내가 무당평평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능검 우리가 준비하실 때도 만약에 사료가 나왔는데 탕평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탕평이라는 이야기가 논의됐던 왕들은 3명이 있어요. 숙종, 영조, 정조인데 그런데 일단 탕평의 1번은 무조건 영조입니다. 무조건 영조. 됐죠? 그러니까 정조의 탕평도 할아버지의 그 탕평의 정치의 그 역사를 이어간다라는 명분이지 실제로 정조의 탕평도 영조랑은 또 달라요. 됐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건 이제 정조와서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건 그래서 영조는 내가 무당평평하겠다. 지금 이거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왜냐면 누가 봐도 영조는 그냥 빨간 팀으로 찍혀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조선의 정치가 지금 빨간 당과 파란 당이 있는데 근데 국왕이 너무 빨간 당과 밀착되어 있다라고 낙인 찍혀버리면 이 정치 운영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빨간색 파란색 다 좋아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가 되죠? 자, 그런데 하나도 이빨이 안 먹혀. 그러니까 영조의 말을 안 믿어. 그래서 이 탕평교서를 실제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172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청주에서 여러분 강원도 그러니까 충청도 청주는 원래 밀란이 잘 일어나는 지역이 아니야. 여기서 대규모 반란 이인자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인자의 난. 그러니까 물론 이건 진압됐지만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인자의 난 때 이걸 이제 주도했던 게 강경파 소론들인데 이게 소론들이 주도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 명분이 뭐였냐면 경종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선왕을 죽인 자가 아니냐, 왕을 인정 못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들고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영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조가 탕평교서를 발표하고 내가 무당평평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안 되잖아요, 결론이. 그래서 영조가 들고 나온 게 뭐냐면 그렇다면 아예 지금 빨간당과 파란당이 있는데 사람들은 날 빨간당이라고 찍었잖아. 근데 아니야, 난 파란색도 좋아해. 근데 전혀 말이 안 먹히잖아. 그냥 나는 빨간색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조가 생각해내는 게 뭐냐면 완론탕평이에요. 완론탕평. 부드러운 탕평. 됐죠? 그래서 이제 영조가 완론탕평 카드를 꺼내게 되고 이 완론탕평은 한마디로 말하면 탕평파의 육성이에요. 탕평파. 탕평파를 육성하는 거야. 그러면 이 탕평파라는 게 뭐냐? 이 탕평파라는 게 뭐냐면 지금 조선 정계가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있잖아요.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빨간당.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파란당. 그래서 이렇게 빨간당과 파란당 이 두 그룹이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정조의 정책이라는 건 이제 완론 탕평, 부드러운 탕평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근데 실제로 이제 오늘날 그 대한민국에서 정당 정치를 봐도 사실 그런데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한국의 정당 그럼 뭐 국민의힘, 민주당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뭐 약간 좌클릭, 우클릭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국민의힘도 보면 모든 사람들의 근데 색깔이 다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측으로 많이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강경한 사람들이 있고,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온건한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강경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있다고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빨간당 중에 아주 강경파 빨강색, 그 다음에 아주 강경파 파랑색. 그래서 지금 영조가 말하는 부드러운 탕평은 뭐냐면 이 강경한 빨간색, 파란색은 빼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빨간색이지만 파란색의 의견을 받아줄 수 있는, 내가 파란색이지만 빨간색의 의견을 받아줄 수 있는, 나는 누구랑 정치하겠다? 이 노란색 그룹들이랑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노란색이랑 정치하겠다. 무슨 말이 되세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붕당을 없애자는 논의에 동의하는, 그러니까 온건하고 타협적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정부를 운영하겠다. 이 노란 팀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 글자로 이걸 탕평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조가 뭘 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조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빨간 정당과 파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왕이 갇혀버린 거야. 아니 나는 빨강 파랑이 다 내 신하라고 말했는데 하다못해 저작거리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그냥 나는 빨강이라고 찍어버린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왕이니까 내가 아니라고 말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인자의 나를 보니까 전혀 안 먹히잖아, 내 얘기가. 그래서 영조의 전략은 뭐냐면, 빨간 당과 파란 당이라는 현재, 그러니까 정치 풍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는 이 정당의 프레임 자체를 다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왕 아래 그냥 오직 한 팀, 노란 팀밖에 없는 거야. 이게 정조의 완론 탕평이에요. 부드러운 탕평. 됐죠? 그래서 이게 왜 부드럽냐면 가장 강경파, 나는 빨간 얘기 할 거야, 파란 얘기 할 거야, 그런 애들을 빼는 거야. 그런 애들은 빼고 온건하고 타협적 인사. 됐죠? 그러니까 보세요. 완론 탕평을 할 때는 그 영조의 완론 탕평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그래서 시비를 논하면 안 돼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왕권에 순응하는 온건하고 타협적 인사를 중심으로 정부를 운영하겠다. 이게 완론 탕평이 끝. 됐죠? 그래서 영종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 흐름 때문에 여기 좀 했는데 말이 좀 길었다. 자, 이제 빨리빨리 갈게요. 자, 탕평. 그래서 자 보세요. 딱 교과서 문장이야. 당파의 시비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서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정부 운영하겠다. 근데 이게 누구야? 요걸 세 글자로 말하면 탕평파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영조가 이 탕평에 대한 집착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탕평을 세 구강 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탕평이 자료로 나왔는데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 80% 이상은 그건 영조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탕평 B 건립해요. 그러니까 아예 성균관 앞에다 세워서 야 니네 팝을 줘서 뭐 싸우지 말고 뭐 무슨 정당 무슨 당 땅이 하지 마라, 뭐 그거야.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뷔페 같은 데 가면 가끔 드시게 되면, 평소에는 뭐 잘 안 드시겠지만 가면 음식점에 여러분 탕평채라는 거 있잖아. 탕평채. 그것도 영조 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야채랑 무기랑 이런 거 막 다 섞어가지고 야야 봐봐 다 섞었다 야 먹어봐, 더 맛있지? 야 그래도 우리 다 같이 가자, 뭐 이 얘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또 뭐도 하냐면 이조 전랑. 그러니까 이조 전랑이 실제로 붕당의, 그러니까 이게 하급 관원이지만 언론 3사로 들어가는 관리들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고 붕당의 천병 역할을 하거든. 그러면서 그 권한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통천권을 폐지하는 거야. 통천권이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언론 3사로 들어가는 관리들에 대한 추천권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들이 추천하면 웬만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급 관원이지만 정말 요직 중에 요직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권한, 이런 거를 지금 빨간당, 파란당이 막 번갈아 가면서 차지하면서 지네 사람들을, 그러니까 주요 언론사, 정치부 기자로 막 꽂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싸움이 이것 때문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을 없애버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각 붕당, 각 오늘날 표현에서 정당의 근거지가 지방의 서원이야.
그래서 서원도 대대적으로 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원을 대대적으로 철폐하는 건 우리가 이제 근대태동기 끝나면 근현대사 들어갈 때 대원군의 개혁 정치에서 제가 다시 얘기할 거예요. 서원 철폐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크게 두 번인데 한 번이 지금 보시는 영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이 대원군이에요. 되죠? 자, 그다음 근데 한 개는 그냥 왕권에 의한 일시적인 거였고, 그 다음에 사도세자 사건 뭐 이런 걸로 이제 더 사실은 전국은 또 한 번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분명히 이제 탕평파 그랬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탕평파가 뭐냐면 탕평파가 사실은 그냥 다 노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빨간 당과 파란 당이 있는데 이게 빨간 당이 먼저 안 거야. 뭐 어떻게 알았겠어. 알려주니까 알았겠지. 그래서 빨간 당이 야 앞으로 이제 빨간색은 야 공문 못한대. 야 우리 꼭 못한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으로 노란 잠바를 공동 구매한 거야. 됐죠? 그러고서는 이제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노란 잠바 입고 가는 거지. 주문하는 거지. 노란색이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 노란색이 탕평파야.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이 사람들 노란 잠바만 입었지 실제로는 뭐야? 노론이잖아. 그래서 영조 때는 무당평폐하게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했다고 하지만 그 탕평파가 다 탕평파라는 껍질을, 그러니까 잠바를 입고 있는 다 그냥 노론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영조의 탕평의 한계입니다. 됐죠? 자, 영조의 정책 갈게요. 균역법. 자, 균역법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17세기 중종 이후에 군족 수포제라 그래서 양인장정 한 명이 실제로 이제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군포를 2필씩 내는 걸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경제 부담이 컸다. 그래서 결론 한 필로 줄입니다. 됐죠? 근데 이건 나중에 저기 근대태동기 경제 파트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영조의 정책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영조의 정책이 뭔가를 제대로 딱 해결하는 게 없어요. 원래 영조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다 그냥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냥 오케이. 그리고 그냥 가는 편이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포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관리들의 비리 문제였는데 실제로 2필이든 1필이든 어차피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끊임없이 비리들이 갖다 붙어요. 그래서 19세기에 농민들을 가장 괴롭혔던 3정의 문란 중에 바로 군포의 문란이 19세기에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나중에 이제 밀란의 원인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신문고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준천사 설치해서, 여러분 요거는 기억하시죠? 청계천 준설. 여러분 청계천 준설은 그 영조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토목 사업이에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지역 개발 사업으로 그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적인 그 지역 개발의 하나의 예로서도 많이 얘기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서울 시민들의 뭐 자발적인 뭐 참여를 이끌어내서 자, 청계천을 준설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정조편에 가면 얘기하겠지만 정조를 대표하는 토목 사업이 수원화성 축조라면 영조는 청계천 준설이에요.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편찬 사업 이제 속대전. 여러분 속대전은 좀 이따 제가 정조편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간단하게만 경국 대전의 속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혹시 법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저는 안 해봤지만 그 공무원 준비하거나 뭐 이런 뭐 특별한 자격증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법 공부하는 사람들 많죠. 보면 법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법이야말로 우리 생활이랑 가장 밀착돼 있잖아. 그래서 법이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경국대전이라는 건 15세기 성종 때 완성됐잖아. 그런데 이거 지금 몇 세기야? 18세기 아니야. 근데 그 뒤로 실제로 소위 말하는 추가 법령들, 그 다음에 뭐 채금 판례,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법전을 제대로 정비 안 하고 그냥 대충 갖다 막 붙여놨던 거야. 그래서 영조가 이제 거의 한 뭐 200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라. 속대전을 한번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게 경국대전의 업그레이드판 속대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국문헌비고는 뭐냐면, 이게 총 한 100권 정도에 이르르는데, 그러니까 한국학 백과사전이에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해서, 그러니까 그 영종조 시기가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적 르네상스기다라고 얘기할 때, 뭐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국책 사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국지도. 그래서 뭐 동국지도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단 편하게 이렇게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조선 후기에 이제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거나 이제 조선에서 중요했던 대부분의 지도는 그냥 다 영조 때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게 그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잖아요. 근데 그 대동여지도만 철종에서 고종 넘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철종대 먼저 만들고 목판으로 인쇄하는 게 고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딱 왕 넘어가는 고시기. 그러니까 대동여 지도만 19세기고요. 나머지 조선의 이름 한 번씩 들어봤던 지도들은 그냥 다 영조입니다. 됐죠? 그래서 영조 때 자 대표적인 정책 자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 갈게요. 자 그다음 이제 정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조. 자 정조예요. 정조는 뭐 앞에 개간사에서도 뭐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 영조의 여러분 아들은 아니죠. 영조의 아들은 사도세자.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도세자를 그것도 궁 한복판에서 그것도 여러분 그때 계절도 여름이에요. 한여름. 여름에 뒤주 쌀통이죠. 그러니까 쌀통토 속에 넣어서 아버지가 8일 만에 죽이잖아. 그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서 인간이 8일 동안 살았다는 것으로도 정말 기적적이야. 그래서 영조가 그러니까 사실 뭐 정말 초유의 사건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자기가 쌀통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이모화변이라는 사건이 터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정조가 왕에 오르죠. 그래서 실제로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죽을 고비를 굉장히 많이 넘겨요. 그러니까 사도세자와 그의 아들 정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겠지. 특히 조선의 노론과 소론이라는 그 갈등 속에서 사실은 사도세자는 물론 이제 영조와 사도세자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인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정치적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이 또 사도세자는 음해되고 많이 공격을 받고 그리고 궁 한복판에서 그렇게 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잖아요. 그의 아들이 정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정조가 그 아버지 죽을 때 있잖아. 그 영화 사도 보셨어요? 영화 사도. 이 영화 그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록에 정말 많이 근거해서 실증적으로 많이 고증해서 잘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여러분 송강호라는 배우가 정말 그 국민 배우라는 걸 되게 잘 보여주지. 거기 보면 영조가 여러분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하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유아인이 유아인이 진짜 광기 있는 연기 진짜 잘해. 그죠? 유아인이 광기 있는 연기 잘하는데 거기서도 사도 잘했어. 진짜 막 광기를 막 드러내잖아. 뭐 미친 거 아니야? 뭐 약한 거 아니야? 막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약했는데 뭐 하여튼 간에 저는 뭐 되게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근데 송강호랑 유아인이 둘 다 연기를 너무 잘해. 특히 거기 보면 여러분 그 송강호 씨가 그 부분 되게 디테일하게 연기를 잘했어요. 진짜 영조가 찌질하게 나오잖아. 그죠? 근데 진짜 남아있는 기록 보면 진짜 찌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컴플렉스 덩어리고. 왜냐면 어머니가 최무술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왕이 될 신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가 대단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도 자기는 완벽해야 되는 거야.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들을 뒤주 속에서 넣어 죽이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결과로까지 이어진 건 아닌가. 어쨌든. 그리고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이제 정조가 많은 위기를 이제 넘기고 결국 왕으로 즉위하죠. 그리고 이제 영조의 정치가 시작되는 거야. 자, 영조의 탕평은 이제 할아버지랑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빨간 당, 파란 당 없고 우리는 전부 그냥 하나 원군하고 타협적인 노란 당. 그거 다뻥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정조의 방식은 뭐냐면 장난하지 마시고 잠바 벗어요, 그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왜 당신들 빨간당이잖아. 그러면 그 얘기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책임 못 질 거면 입 다물고 있어라. 그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정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 분당이 옳고 그름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시 비비를 정확하게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류가 있거나 실수가 있거나 그러면 그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조의 탕평의 핵심은 뭐냐면 두 빨간 당과 파란 당이 있다는 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가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정조의 왕권 강화의 가장 대표적인 정조의 개혁 정치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는 게 규장각이에요. 여러분, 세종에게 집현전이 있다면 정조에게는 규장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가 1776년에 즉위를 하거든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즉위년인데 그 즉위를 할 때 청나라에서 고금도서 집성이라는 정말 그 당시에 엄청난 은을 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대백과사전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명분으로 창덕궁 내에, 이거 창덕궁 안에다 만듭니다. 창덕궁 내에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귀한 대백과사전을
그 고금도서 집성이라는 책만 해도 이때 고금도서 집성을 수입을 하는데 이거 쓰고만 갈게요. 이 청나라 책이야. 당시에 이 책 하나만 5,000권이 넘는 거예요. 5,000권. 그러니까 규장각에서 총 갖고 있는 장서의 총 권수가 마지막까지 보면 한 대략 한 3만 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혼자 이것만 5,000권이 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비싸게 은을 주고 사온 건데 그러면서 실제로 이 책을 가지고 오면서 역대 왕의 글, 그 다음에 주요한 책들 이거를 보관하겠다라는 창덕궁 내 왕실 도서관. 원래 그러니까 규장각은 처음에 명분은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도서관의 명분으로 만든 거야. 됐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있네. 도서관. 도서관의 명분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뭐 했냐면 여러 가지 학문 연구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뭐 과거 시험을 시행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갖다 얹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여기에다가 국왕의 비서실 기능.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예 정치 기구화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정조의 정책이 나오는 정조의 브레인 집단이 규장각이야. 그래서 규장각은 정조의 개혁 정치의 처음과 끝입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 서얼들 당시에 규장각 검서관이 가장 대표적인 청유직. 왜냐면 뭐 워낙 국왕이 규장각을 미니까 규장각이 가장 핵심 부서가 되잖아. 그런데 이 핵심 부서에 당시로서는 사실 이제 채용될 수 없는 서얼들을 본격적으로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북학파의 대가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북학의의 저자 뭐 박재가라든가 또는 발해고의 저자 유득공 그리고 뭐 서이수 그 다음에 뭐 청장관전서의 이동무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서울들을 등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초기문 신제는 뭐냐면 이건 이제 하나의 제도인데 그러니까 공무원 재교육이에요. 공무원 재교육. 됐죠? 오늘날 뭐 하도 세상이 빨리 바뀌니까 요즘에는 그 여러 가지 뭐 이 대기업들은 사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공직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뭐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수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요즘에 또 개발되고 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공직사회도. 자, 이게 뭐냐면 초기문 신제입니다. 그래서 32사 이제 37세 이하의 유능한 이제 관료들 중에 그러니까 좀 똘똘한 친구들을 규장각에서 뽑아서 아예 재교육시키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뭘 보여주냐면 그러니까 정조는 자신이 정말 스승의 입장에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는 진짜 미친 거죠. 그래서 진짜 당대 최고의 학자였어요. 여러분 조선이 학자의 나라잖아. 사대부의 나라. 근데 이 사대부를 가르치는 사대부. 그렇죠? 이걸로 군주의 권위를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장용령은 사실 이제 규장각이랑 세트인데 그러니까 규장각이 정조의 정책이 나오는 싱크탱크 그러니까 브레인 집단이라면 장용령은 정조의 힘이 바깥으로 실제로 뻗치는 거죠. 그래서 국왕에 친위부 됩니다. 그래서 국왕에 친위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실제로 이 장용령이라는 친위부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선 후기의 5군영 그러니까 훈련도감, 뭐 초영청, 수호청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잖아요. 그런 주요 군대의 주요한 관직을 겸직을 시켜요. 그래서 장용령을 통해서 5군영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다음 또 하나 정조의 정책.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수원화성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토목사업 얘기할 때 영조가 청계천 준설이 있다면 정조는 수원화성이에요. 수원화성. 그래서 자신의 이상을 펼칠 그러니까 종합 도시로서 육성을 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수원화성 축조할 때 뭐 반대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필요해? 지금 이제 도성이 있고 다 있는데 다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로부터 가장 폭군의 대표가 쓸데없는 토목공사를 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국가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폭군의 상징이다. 그러면서 뭐 불가옵니다. 아니되옵니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정조가 굉장히 그 주도면밀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대규모 토목공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정조가 실제로 이 돈도 다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왕실에서 그 국가 재정 중에 왕실에서 이렇게 좀 운용할 수 있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10년 이상을 정조가 소위 말해서 적금 붙듯이 저축을 한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수원화성 부지는 그 국유지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토지 매입 원래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큰 사실은 성곽은 짓고 나면, 그러니까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 여러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잖아요. 그걸 위해서도 대유둔전이라는 거를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둔전이라는 건 뭐냐면 그 국경지대나 뭐 이런데 정부가 그냥 그 공전으로서,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갖고 있는 땅이야. 됐죠? 그래서 대유둔전이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농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농민들을 토지를 대여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 거야. 그리고 정부는 뭘 받는 거야? 그렇죠. 임대료를 받는 거야. 임대료. 됐죠? 그럼 이제 그 임대료로 뭐 하는 거야? 소나성의 유지보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재정 문제도 하나도 문제를 안 일으켜. 그리고 또 반대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공사가 10년 이상 걸릴 거다. 그 정도 규모로 할 거면.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겠냐 했는데 이것도 2년 만에 끝내요. 근데 실제로는 2년도 채 안 걸려. 그래서 소나성이라는 게 1894년에 공사가 시작돼서 그냥 96년에 딱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농민들이 막 징발당해서 이제 민심이 떠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고통받는다 그랬잖아. 근데 그것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정조가 어떻게 했냐? 이걸 일반적인 역동원을 한 게 아니라 농민들을 임금을 주고, 그러니까 일당을 주고 일당 노동자로 쓴 거야. 됐죠? 왜냐면 조선 후기가 되면, 그러니까 조선 후기 우리가 이제 경제 파트에서 할 건데 이양법이 확산되면서 사실은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땅을 농사 짓게 되거든. 그리고 나면 과항작이 시행돼요. 그리고 나면 많은 농민들이 토지에서 쫓겨나. 그러니까 이게 한국판 산업혁명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농토에서 농민들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그 땅 주인들은 그 안에서 막 양을 키우잖아. 양 키우는 게 돈 되니까. 그래서 뭐 사람을 잡아먹는 양, 막 그 산업혁명 초기에 막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농민들이 막 쫓겨나, 농토에서. 그래서 이제 근데 사람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터가 있는 대로 사람들이 막 일자리를 찾아 막 다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정부가 그런 자기 농지에서 이제 농토에서 쫓겨났던 이런 농민들을 데려다가 또 공사를 시키고 일당을 준 거야. 됐죠? 네. 그래서 소나성을 실제로 이렇게 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부상자, 사망자도 별로 없었던 게 또 정약용, 여기서 또 정약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중기나 농로와 같은,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제 신기술이야. 그래서 원래 대규모 토목공사라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치고 죽는 게 사실은 그 큰 돌들을 움직여야 돼요. 그때 가장 많이 다치고 가장 힘들고 공사기간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 정약용이 거중구나 또는 거중기나 농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옮긴 거죠. 그래서 공사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의 숫자도 현저히 줄었던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정조의 탐욕적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조의 한계는 뭐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정조가 죽고 나면 세도 정치가 출현했다는 게 사실은 뭐 한계죠. 자, 그다음 나머지 주요 정책들을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정조의 주요 정책 중에 일단 첫 번째, 자 신해 통공. 여러분, 요건 이제 신해 통공은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중요해요. 자, 신해 통공은 뭐냐면 그 시전상인들이 갖고 있었던 난전을 금합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시전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 그 경제 파트에서 시전은 태종 때 만들었다 그랬죠. 태종이. 그러니까 이제 종로 운종가에다가, 그러니까 국영 점포를 연 거잖아. 그러니까 시전이라는 게 국가가 운영하는 시장이잖아요. 그쵸? 그게 뭐야? 시전이야. 그러면 시전의 반대말이 뭐냐면, 시전의 반대말이 난전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물품을 뭐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 그런다? 난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전의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시전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식시장. 왜? 백성들이 지들끼리 만나서 물건을 사고 팔아. 그래서 그 상행위가 굉장히 난잡스럽다. 그래서 그 상행위 또는 그 장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런 이중적 의미가 있어. 그게 난전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에 등록된 시전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여기서 이제 물건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냥 물건 파는 사람들이 여기서 물품을 사고 팔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난전이라는 게 사실은 조선 전기에는 많이 크게 발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거 근세 경제에서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전 상인들이 국가에 상세도 내죠. 그 다음에 점포세도 내죠. 근데 특정한 이제 물품을 납부해라. 이런 걸 이제 요구받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전 상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럼 그거에 대한 대가로, 그러니까 도성 내에선 내가 이 물건만 팔게 해달라. 그래서 독점 판매권을 정부로부터 따내잖아요. 그쵸? 예, 독점 판매권을 따내는데, 그래서 실제로 조선전기에는 난전이, 그러니까 4대문 안에서는 시전 상인들만 물품을 팔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무명점인데 내가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으면 서울시 내에서는 나만 무명을 팔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전이 발달할 수 없죠.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이게 좀 많이 문란해져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난전이 많이 생깁니다. 됐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데가 뭐 이현, 오늘날의 동대문입니다. 그 다음에 칠패, 오늘날의 남대문 시장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서울의 북쪽으로 올라가면 누원. 그러니까 대충 발음으로 어딘지 알겠어요? 노원구예요, 노원구.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면 송파. 어딘지 아시겠죠? 오늘날의 잠실. 그래서 이런데 막 이렇게 난전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워낙 이제 조선위가 되면 사회 유동성도 커지고 상품화 경제 많이 발달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통제를 잘 못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시전 상인들이 17세기에가 되면 정치권에 로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뭘 하나 따내냐면 금난 전권이라는 걸 따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읽을게요. 난전을 금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만약에 이제 내가 점포 상인인데 내 앞에 누가 막 니역법 끌고 와서 막 물건을 팔아요. 또는 그 우리 가게 쪽 좀 옆으로 갔더니 뭐 거기요 찻길 있는 데다 막 자판을 깔아놓고 웬 할머니가 와서 물건을 막 팔아요. 그러면 나는 정상적으로 국가에 세금 다 내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영업하고 있는 점포 상인인데, 근데 만약에 품목이 나랑 같아. 그럼 내가 저기 가격을 저희가 당연히 싸지. 길바닥에서 파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내 영업에 방해가 되잖아. 그럼 이런 거를 원래 관할구청에다 신고를 했다고요.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면 원래 공무원들이 와서 이게 규제를 해주는 거거든. 근데 조선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금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정치권에 로비를 해서 이런 법을 하나 만든 거야. 이게 뭐냐면 금난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분명히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시전 상인들이. 근데 시전에 있는 상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따로 조폭들을 막 이렇게 자기가 고용을 해. 그래서 우리 가게 근처에서 혹시라도 막 니아 걸고 왔다 갔다 하잖아? 또는 막 자판 깔고 뭐 하잖아? 그럼 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소위 말하는 무례배들이, 그 조폭들이 가서 다 뒤집어 버리고 다 그냥, 물건도 다 뺏어 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왜냐면 시전 상인들이 금 난전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소규모,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자기 영업을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는 거야. 대상인들이. 됐죠? 그러니까 시장이 폐쇄적으로 자기만 물건 팔 수 있게. 됐죠? 이게 금난 정권이에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런데 이 정조가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이게 너무 과하다야. 그래서 신해년에 이게 해일임이에요. 통공정책을 발표합니다. 자, 내용은 뭐냐면 유기전.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에 정부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6개 품목이거든요. 그 6개 품목은 좀 예외적으로 놔둡니다. 그래서 이 6개 품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포상인들은 뭘 없앤다? 금난정권을 폐지해버려요. 그래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그러니까 소자본도 이렇게 뭐 자기 뭐 아이디어든 뭐 자기가 만약에 어떤 제품의 루트를 안다면 물건 받아다 물건 팔 수 있게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진행시키는 거지. 됐죠? 자, 이게 신해통공인데, 여러분 신해통공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도장 찍어두시고. 자, 그 다음 정조는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도 완화합니다. 아까 서울 말씀드렸죠. 본인이 규장과 검사관으로 아예 막 등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노비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래서 정조 때 노비 추세법이라는 걸 없애는데요. 요건 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추세라는 게 뭐냐면 요게 추자가 추격할 추자야.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제 이 너무 옛날 얘기라 이게 적절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 옛날에 그 드라마 중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그래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 조선에게 하도 이제 도망노비가 많아지니까 정부에서 뭐 노비를 잡아다 이렇게 막 데려다 주기도 하는데 그 정부가 그 남의 노비인데 그 남의 재산인데 그럼 얼마나 큰 관심이 있겠어. 그래서 그 조선 후기에 보면 노비 추세관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야. 뭐 내가 강아지 잊어버리면 파출소에 가서 뭐 이렇게 내 강아지 사주세요. 내 강아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사진 찍어서 하고 그러면 경찰이 뭐 탁탁 찾아주지까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말씀하시면 민원은 다 받아줘요. 민원은.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뭐 한번 뭐 기다려 보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
그 이제 노비 수색관도 만들어지는데 그걸 이제 다 그렇게 다 못 잡아다 주니까 개인적으로도 사람을 그러니까 사가지고 자기 도망 노비를 그러니까 잡아와라. 그래서 이제 그 영화의 추노라는 게 노비를 추격해서 잡아오는 사람들이야. 됐죠? 그래서 노비 추세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도망 노비들이 어디 가서 잡히잖아요. 그러면 원주인한테 돌려주는 법이에요. 이걸 노비 추세법이라 그래. 그런데 정조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여러분 노비를 누가 갖고 있겠어? 노비를 누가 갖고 있냐고. 다 기득권 세력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령을 자신들이 만든 거야. 근데 이제 정조가 보니까 아니 이거 니네 개인 재산인데 국가가 뭘 여기다 공권력을 왜 투입을 하냐야. 그리고 여러분 정조는 더 나가서 여러분 이건 시험에 나올 얘기는 아닌데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 정조는 진짜 노비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공노비 사노비 다. 그래서 정말 정조가 1800년에 죽지 않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진짜 아시아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민혁명이 아니라 노비라는 신분제도가 없어지는 진짜 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진짜 그런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뻔했어요. 근데 정조가 1800년에 갑자기 죽으면서 현실화되지 못하죠. 그래서 정조는 정말 노비를 없애려고 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정조가 죽고 나면 1801년에 정순왕후 김씨가 원래 준비됐던 대로 공노비 6만 6천 명만 해방을 시키는 거야. 사노비는 개인의 재산이잖아. 개인의 기득권. 그러니까 그 기득권 세력들의 재산은 노터치. 그리고 정부가 데리고 있었던 신노비, 사노비 해서 6만 6천 명만 전격 해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다 끝나 있었거든요. 됐죠? 그래서 이건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노비수세법 이런 것도 없애고요. 서울도 본격적으로 등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산사건. 요건 이제 뭐 사이사이에서 나오는 건데 그냥 가볍게만. 자, 얘는 일명 뭐라 그러냐면 신의 박해라 그래요. 이거 사이사이 가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조 시기에 그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걸 왜 진산사건이라고 하냐면 이 지명 이름이에요. 지역. 그러니까 진산지방에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모친상을 당한 거야. 근데 옛날 유교 사회에서 사실은 부모의 죽음보다 더 큰 일은 없거든요. 부모의 죽음보다. 그런데 이 윤지충이 그리고 그 돌아가신 어머니가 다 당시에 천주교 신자였어요. 이때 이미 그 18세기 정도가 되면 일반 민중들까지도 그리고 이제 윤지충은 뭐 민중은 아니었고 뭐 이제 양반이었는데 하여튼 이 남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대부들 사이에서 여성 그리고 또 서민에 이르기까지 천주교가 막 확산되고 있었어. 딱 그때거든요. 근데 윤지충이 원래 전통 방식대로 제례를 안 한 거야. 그리고 모친상의 상도 안 한 거야. 아니 곡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건 그 상 치르는 동안 자신의 곡소리가 자식들의 곡소리가 담벼락을 항상 넘어가야 돼.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저 집에서 상당했는지 다 알아. 이게 우리의 전통이야. 그리고 상이 끝나잖아?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자식들 있죠? 상주를 비롯해서 그냥 다 뻗는 거야. 이게 우리의 원래 유교사회에서의 부모의 상이죠. 그런데 윤지충이 곡을 안 해. 왜냐면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미 천주님을 영접했어.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당신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신 거야. 이게 슬퍼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뭐 자식이랑 모이고 그랬고 자기들끼리 막 찬송가 부르고 막 그러는 거야. 곡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찬송가 부르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 조문객들이 올 거 아니야. 조문객들이 이상하더라. 그래서 관아에 신고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터지게 돼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이 윤지충이 여기 윤 씨가 여기가 붕당이 남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인 집안이야. 그런데 정조의 그러니까 왕권 강화 정책에 동조를 했던 우리가 보통 시파라고 부르는데 그 시파가 남인을 주축으로 해서 남인계랑 소론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정조와 끝까지 대항했던 그러니까 벽파들이 가장 강경파 노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딱 또 남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냐면 사실은 이거 개인의 종교 문제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만약에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건 개인의 일탈이잖아. 그쵸? 그런데 이 문제가 윤지충 집안이 남인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조와 가장 대립각에 있었던 노론 벽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악한 무리들을 조선의 국왕이 끼고 도니까 이 봐라 온 나라가 지금 사악에 물들고 있지 않냐 이러면서 이게 정치적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정조를 공격한 거야. 됐죠? 네. 그런데 그래서 정조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조 시대 천주교를 세게 박해는 안 해요. 그런데 정조는 천주교에 대해서 절대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야. 정조는 천주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무시했어. 정조가 워낙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성서가 이미 조선에 전해졌어요. 정조가 그 구약성서, 신약성서 이걸 진짜 몇 회독을 한 사람이야. 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컸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경 1회독 한 번만 하라 그래도 교인들 다 진짜 안 하잖아. 그런데 혼자 막 몇 회독을 한 거야. 됐죠? 그러면서 정조는 그 기독교의 성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의 논리가 굉장히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서양의 뭐 유명한 역사서고 뭐 사상사라 그래서 봤는데 사실은 진짜 별거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정조 자체가 워낙 이제 또 학문적 성취가 많다다 보니까 되게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조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정조가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인데 왜 이 말도 안 되는 종교에 왜 어린 백성들이 그렇게 현혹이 되겠냐. 이건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탓이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 탓인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이상한 종교에 빠지는 거야. 됐죠? 그래서 정조는 기본적으로 천주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나 정조가 이런 천주교 문제를 세게 박해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정조의 베이비들이라고 하는 그 경기 남인들, 그 다음에 규장각 검서관들, 뭐 이런 사람들에 보면은 천주교쟁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잠깐 이게 잘못하면 모순이 되는 게 천주교라는 종교 문제로 정조 입장에서는 자기 수족을 자기가 잘라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소극적인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맨날 정례경 같은 사람한테도 경고하는 거죠. 고마해라, 정신 차려라. 그래서 이게 경고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천주교를 좀 무시했기 때문에 이게 그 나라에 큰 화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종교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이 아주 특별한 반인륜적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국가가 이걸 뭐 너무 이렇게 세게 탄압할 문제가 되나, 과연.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박해를, 탄압을 세게 안 한 거지 긍정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자꾸 열받게 하니까 반대쪽에서 그래서 이제 정조가 버티는데 이 정조 시기를 대표하는 명재상이 채제공이에요. 채제공은 조선의 5대 재상이라고 할 때 항상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꼽는 사람이 좀 달라요. 뭐 황희, 그 다음에 뭐 이원익, 뭐 김육, 뭐 그다음에 채제공 해서 이렇게 뭐 이제 또는 뭐 여기 유성룡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도 하고 하여튼 근데 어쨌건 뭐 조선의 5대 재상 그러면 꼭 들어가는 그 채제공. 그 채제공이 당시에 정조 때 가장 대표적인 명재상이거든. 그 이제 채제공이 정조를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전하 이번에는 저들이 원하는 걸 주고 빨리 국면을 전환하는 게 낫다는 거지. 왜냐면 이제 정조도 약간 감정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립하니까 뭐 처벌해야 됩니다.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다 국정이 발목 잡혀 있잖아. 그래서 세제공이 저들이 원하는 윤지충을 내주고 그 다음에 주상께서 하시고 싶은 일로 빨리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가 고집을 꺾고 어떻게 하냐면 윤지충과 그 다음에 그의 외삼촌이었던 권상현만 둘이만 딱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면을 전환해요. 그래서 자, 이 사건을 이제 천주교가 또 한번 박해받았다. 그래서 신의 박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편찬사업. 자, 편찬사업은 정조 때도 뭐 이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문화적 르네상스기죠. 워낙 편찬사업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전통편. 여러분 요거는 뭐냐면 그 경국대전의 또 하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뭐 했었냐면 경국대전에 성종 때 경국대전 했었고 경국대전 그리고 그 다음이 영조 때 여기에 속편 그리고 한번 자 이제 왜냐면 거의 뭐 한 200 뭐 거의 한 50년 이상이 지났잖아. 거의 추가 법령 뭐 최근 판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법전 한번 정리하는 거 그게 속대전이에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법령과 추가 법령들을 이제 경태전환에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진짜 집어넣기만 한 거야. 근데 정조가 보통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또 할아버지 때 만든 속대전을 다 읽어본 거야. 그랬더니 말이 하나도 안 통해. 그러니까 왜냐면 뭐 늘어올 때도 다 넣은 거야. 그래서 니들이 지정신이냐. 그래서 법전의 내용들이 법전의 내용들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주제에 맞춰서 법령에 맞춰서 얘기들이 통하게 아니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주제에 맞게 딱딱딱딱 그러니까 카테고리별로 단원별로 해서 다시 싹 다 재배치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전 통편이라고 합니다. 이게 경국대전의 세 번째 버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에서 하게 될 대원군 때 대전 회통이에요. 됐죠? 자, 근데 이름이 비슷하니까 여러분 노트에 찍어 놓으셔야 돼요. 경대전, 속대전, 대전 통편, 그리고 대원군 때, 고종 때 대원군 때 대전 회통. 자, 탁지지. 자, 이건 이제 국가 재정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무예도부 통지도 하나 노트에 찍어 두시죠. 무예도부 통지는 일단 첫 번째, 얘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저희 교재 맨 끝에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제가 따로 그 지역사랑 따로 맨 끝에 얘기하는 거 맨 끝에 정리해 놨는데, 여러분, 거기 정리된 것도 나중에 보시면 이게 없어요. 없습니다. 무예도부 통지가. 왜 없냐면, 그러니까 책이 그러니까 뭐 만들어진 다음에 뭐 지정됐다 그게 아니고 이게 왜 없냐면 앞으로도 없을 게 이건 북한에서 지정한 거예요. 북한. 이 책이 지금 북한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이라는 건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신청해서 지정된 것만 우리가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런데 뭐 북한에서 신청하긴 했지만 어쨌건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입니다. 자, 무예도부 통지는 뭐냐면 원래는 이 책은 누가 만든 거냐면 사도세자가 만든 거예요. 사도세자. 장원세자라고도 하죠. 정조의 아버지. 그래서 사도세자는 굉장히 무인의 기질이 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공부 말고 그러니까 예체능 쪽으로 여러분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좀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 영화 사도에도 보면 사도가 자꾸 이렇게 그림 그리잖아. 그래서 사도가 실제 그렸던 그림도 지금 여러 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그 장면 나오죠. 그러니까 뒤주안에서 한여름에 한복판에 누구 햇빛 가려주는 거랑 있겠어요? 얼마나 뜨겁겠어 그 안이. 그리고 너무 목이 마르다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림 그려져 있는 그 사도세자가 그린 거야 원래 그거. 그 부채 하나 넣어주잖아 그 안에다가. 그래서 부채로 이렇게 뭐 물 받아서 먹고 나중에 그 부채로 자기 오줌 받아서 먹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정조가 사도세자가 그런 쪽에 사실은 좀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무예도부 통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무예병법서야. 무예서랑 병법. 됐죠? 그런 쪽과 관련된.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 자체가 수양대군이랑 좀 비슷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무예가 좀 뛰어나고 그다음에 병법서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책이 미완성작으로 끝나요. 왜냐면 중간에 죽잖아요. 이모화변으로.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정조가 당대 최고의 무인 장룡령의 핵심 멤버가 백동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시대별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뭐 소드 마스터 이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 하여튼 18세기는 1대1로 상대가 없었다 그래요. 백동수. 그래서 백동수와 왜냐면 이 사람 무인이니까 그다음에 당시에 규장각 검서관 이동무, 박재가 이런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서 책을 완성해라. 그래서 아버지의 미완성작이 아들에 와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군사훈련 기본서입니다. 그 다음에 동문이고는 뭐 대외 그러니까 외교관계 정리한 거고요. 여러분 일성목도 기억하셔야 돼요. 얘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입니다. 얘는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킹스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정조가 어릴 시절부터 세손 시절부터 워낙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일기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왕 되기 전에 썼던 일기를 조년각 일기라고 그러거든요.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기록하고 막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본인이 국왕이 되고 나서도 그러니까 계속 기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왕이 쓴 왕의 업무 일지예요. 그리고선 죽기 전에 규장각신들을 불러놓고 얘기해. 자, 내가 매일매일 내가 했던 업무들을 기록하고 너희들과 함께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근데 이게 이후에 사실은 조선의 국정의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너네들이 보니까 어떻느냐.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도 후세 왕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너희들 옆에서 잘 보좌해라. 그래서 정조 이후에 조선이 나중에 망할 때까지 왕들도 공식 업무일지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일성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이니까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성록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마지막은 그 밑에 이게 유명한 사료거든요. 그래서 원래 정조의 마지막입니다. 정조의 호는 원래 홍제였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홍제라는 호를 버리고 이제 정조가 호를 뭐라고 바꾸냐면 만천명을 주인홍으로 바꿔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하천이 있는데 밤이 되면 그 하천들이 전부 달을 하나씩 띄워. 그러면 그 달의 숫자는 하천의 숫자, 이 온 세상에 있는 하천의 숫자와 똑같겠죠. 왜냐면 밤에 달이 뜨면 하천이 달을 하나씩 딱 띄울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실제로 그 모든 달을 비추는, 아니 모든 하천을 비추는 달은 사실은 하나지. 하나. 명월은 하나야. 그리고 그 달이 바로 태극이요. 태극이 바로 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걸 통해서 초월적 군주로 군림하려고 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말 왕권 강화로 가는 그 절정입니다. 됐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조의 왕권 강화는 실현되지 못하죠. 정조의 계획은. 그래서 1800년에 정조가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정조의 죽음은 뭐 실록의 공식 기록은 악성종기라고 돼 있어. 근데 하도 뭐 정조가 그 정조에 대한 암살 시도 세손실부터 너무 많았었고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죽음도 좀 이상한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정조의 죽음에 대해서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가장 대표적인 얘기로 이런제길이란 말 들어봤어요? 이런제길? 이런제길 이거 있잖아요. 그것도 왜 나왔냐면 당대 최고의 그 이제 정조가 종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종기 뭐 여러분들 뭐 고약이라는 거 알아요? 뭐 그런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요즘엔 그 뭐 그냥 좋은 연고 바르면 되나? 뭐 하여튼 그걸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당시에 그 종기 치료로 가장 유명했던 어이가 피제길이라는 사람이에요. 피제길이라는 어이가 있거든. 그래서 정조의 종양을 그 사람이 다 고쳐줬어. 그런데 정조가 죽기 5년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게 조영 때문에 고생을 했을 때 사실은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노론벽파의 재상 중에 한 명이었던 심한지가 그 피제길이라는 어이를 굉장히 멀리 출장을 보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사실은 정조가 그 치료를 받지 못해. 나중에 이게 정조의 죽음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정조 죽기 4년 전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나온 말이 그 피제길이 그 딴 데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런 제길 이런 말이 그래서 유래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1800년에 그 정조가 죽을 때도 보면 대신들을 다 내보내고 마지막에 그 마지막 임종을 정순왕후 김씨, 그러니까 가장 정조와 사이가 안 좋았던 그러니까 노론벽파의 대빵, 그러니까 영조 자기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인이죠. 근데 실제로 말은 할마마마 하는데 실제로 나이 차이 몇 살 안 납니다. 실제로 뭐 누나야 누나. 근데 어쨌건 그 정순왕 김씨가 마지막 임종을 지키고 나중에 와서 왕이 그러니까 승하했음을 알리죠. 그러니까 뭐 요런 이제 면들도 좀 뭐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정조의 개혁도 이렇게 미완의 개혁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도 정치 얘기 남았는데 이 얘기는 뭐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고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문제를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얘기가 이어지는 바람에 못 풀었던 게 있는데 문제 두 개 빠르게 보고 끝낼게요. 138페이지 보세요. 문제 1번. 자, 우경 중에 가장 먼저 설치됐대.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고요? 급료를 받는 뭐가 있었대요? 상비군이 있었대요. 그리고 구성에 뭐 이제 동굴, 이제 훈련사항 뭐 이런 것들을 쭉 알 수 있대. 뭐겠어요? 조선 후기의 군대. 뭐야? 수원화성에 외영을 두었다. 이건 뭐야? 정조의 친위부 되었던 장용령이죠. 그 다음, 용호군과 함께 궁성을 호위했다. 여러분, 용호군은 응양군. 그럼 여러분 이거 고려 때잖아. 고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정조 때 장용령이고 후금의 침입, 대비과정이 창설됐다. 이건 다 인조 때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수어청, 총융청, 어영청 뭐 이런 애들이지. 포수살수사수, 삼수병. 이게 정답이네요. 조선 후기 딱 뭐 얘기하는 거야? 훈련동감, 직업군인.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일본인 교관 초빙하고 이건 여러분 우리가 긋는 데서 배우게 될 나중에 별기군이에요. 됐죠? 민씨 정권 때. 자, 그 다음 하나 더. 자, 그리고 이제 정조로 옵니다. 143. 자, 문제 3번이에요. 됐죠?
자, 가왕이 추진했던 정책 했어요. 가의 자취를 느끼다. 우리 동아리에서 가와 관련된 유적을 답사해보는 프로그램이 있었대. 내가 보니까, 자, 키워드만 바꿀게요. 수원화성, 장용령, 그 다음에 그 운영을 위해서 둔전. 아까 여러분 대유둔전이라고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혈룡원. 혈룡원은 뭐냐면 사도세자의 무덤을 여기다 옮긴 거예요. 수원화성 쪽에다가. 됐죠? 그 다음에 왕의 효심. 그래서 순주. 여러분 정조가 갑자기 죽으면서 자신의 어린 아들 11살에 순조가 왕이 오르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요거 다 합치면 누구야? 정조지. 자, 그러면 문제 정조네요. 자, 선지 갑니다. 자,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이 이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누구야? 광해잖아, 광해. 그 다음에 균역법 좀 전에 했죠? 누구야? 영조. 두 필 한 필을 줄인 거. 유기적 정답이네요. 됐죠? 요거 뭐라 그런다고요? 신의 통공. 그리고 시험 잘 나온다 그랬죠? 자, 제한된 규모의 자, 계약조 그러면 세종. 됐죠? 그 다음에 현직 관리 얘기만 자, 하고 수적 이제 직전법 이러면 세조.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영종조까지 저희 마무리 다 했네요.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